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상을 바로 보는 힘, 통계 안목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크루테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살아남기. 조작된 데이터와 숫자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망치는가? 선거 여론조사, 널찍이는 수치는 정말 민심일까? 오락가락하는 코로나19 통계에 왜 휘둘렸나? 신뢰를 잃은 국가 통계, 무엇이 문제일까? 좋은 통계, 불량 통계, 수상한 통계가 난무하는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 우리에게는 거짓과 우연을 읽어내는 통계의 안목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하면 믿을 만한 정보에서 답을 구하려 한다. 이때 찾는 것이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통계다. 그러나 이런 신뢰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언론 보도나 정부 발표를 보아도 의문이 들 때가 많다. 이 책은 통계가 궁금하지만 어렵고 불편한 사람을 위해 통계 기본 사용법부터 실생활 속 통계 왜곡 피하는 법, 속지 않고 통계 읽는 방법 등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해하기 쉽게 닮았다. 나아가 코로나19 통계로 일어난 혼돈, 각종 선거 여론조사가 빚어낸 혼란, 소득분배 지표 논란까지 최근 통계와 함께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사건들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분석했다. 책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레 통계를 보는 안목이 생긴다. 저자분 소개해드릴게요. 저자 송인창과 최성호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행정대학원에서 함께 수학하고 행정고시 재경직에 나란히 합격해서 한 사람은 공직자의 길을 완주했고 다른 한 사람은 일찌감치 대학으로 옮겨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다. 사실과 증거를 기초로 하는 합리적 토론보다 이념 논리와 진영의 잣대가 앞서는 최근 사회상을 보면서 통계를 통해 세상을 바로 보자는 목소리를 내고자 함께 책을 썼다. 좋은 통계가 있어야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고 인생에서 후회나 억울함이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좋은 통계에서 좋은 인생과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다. 시작하며 거짓 통계를 간파하는 안목 키우기. 프로크로테스의 침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악당 중에 프로크로테스라는 도적이 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아들이었지만 악랄하기로 유명했다.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믿는 아끼는 침대가 있다. 프로크로테스는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투숙객을 그 침대에 눕혔다. 이때 사람이 침대보다 작으면 침대에 맞게 사람 몸을 잡아 늘렸고 반대로 사람이 침대보다 크면 가차없이 다리를 톱으로 잘라서 침대에 맞추었다. 스스로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 기준을 맹신하고 모든 걸 그에 맞추려 한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비정상이고 틀렸다고 단정한다. 프로크루테스가 자신의 침대에 맞춰 사람을 자르고 느려 완벽하게 만들려 했듯이 자기 기준을 맹신하는 사람은 이러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우기지만 엄연한 폭력이고 범죄다. 오늘날 이런 일은 더 은밀하고 교묘하게 벌어지고 있다. 범죄 대상은 데이터와 통계다. 수집한 데이터를 현대판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에서 입맛대로 재단하고 그럴싸한 통계로 만든다. 범죄의 피해자는 통계를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경험과 감보다는 숫자로 이루어진 정보를 객관적이라고 여기며 더 신뢰한다. 판단의 근거로 사람들이 갈구하는 정보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통계다. 하지만 이런 신뢰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수로 인한 통계 오류도 있지만 의도적인 통계 왜곡도 공공연하다. 심지어 국가기관이 생산하는 통계마저 작성 기준이나 내용, 발표 시점을 보면 정치적 의도나 조작 가능성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통계의 홍수에서 살아남기. 통계는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모든 신문과 방송이 통계를 바탕으로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진단한다. 선거철마다 갖가지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일희일비한다. 사회 현상만이 아니다. 자연과학도 마찬가지다. 기후변화나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에도 통계를 활용한다. 관찰과 실험은 인류가 과학 발전과 지식 축적을 일궈온 기초적인 방법이었다. 그리고 관찰과 실험으로 수집한 데이터에서 유익한 정보를 추출하려면 통계적 분석과 이해가 필수다. 통계는 세상을 이해하고 더 나은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량 통계가 사실을 왜곡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통계의 함정을 쓴 저자들은 통계는 사실을 밝히는 가로등이라면서 우리가 세상을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고 실제 모습 그대로 바라보려면 통계 지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기존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통계를 오용하기 일쑤다. 이 책을 쓴 직접적인 계기는 세 가지다. 첫째는 국가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는 상황의 발생이다. 2018년 정부의 소득 분배 통계를 둘러싼 소동과 논란은 공신력이 생명인 국가 통계도 언제든지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에 의한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게 했다. 둘째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의 국면에서 난무하는 여론조사로 일어났던 혼란이다. 조사 기간마다 크게 다른 지지율은 후보자, 정당, 유권자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리고 마지막 계기는 2019년 말 발발한 코로나19 팬데믹과의 전쟁에서 새롭게 접한 각종 통계가 혼돈을 초래하는 상황이었다. 왜곡된 통계가 진실을 호도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행동하고 대응하도록 우리를 이끌었다. 저자들은 경제학과 통계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통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건강에 대한 통계를 잘못 해석하면 건강을 해치고 쓸데없는 영양제나 치료로 돈과 시간을 낭비한다. 잘못된 경제 통계는 소중한 부와 자원을 잠식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적 번영을 갉아먹는다. 왜곡된 정치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투표를 방해해 민주주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 우리를 속이려는 음모와 함정은 도처에 숨어 있다.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의 상품 마케팅, 국민을 속이는 정부의 정책 브리핑, 유권자를 기만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후보 지지율 등 현대판 프로크루테스들이 난무하고 있다. 통계를 읽고 만드는 힘, 공부가 아닌 삶의 문제. 120여 년 전 타임머신과 투명인간을 소재로 SF 소설을 썼던 허버트 조지 웰스는 읽기와 쓰기 능력과 마찬가지로 통계학적 사고가 기본 교양이 되리라고 예언했다. 또한 빅데이터를 지배하는 통계의 힘을 저술한 니시우치 히로무는 빅데이터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통계 리터러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통계 리터러시는 통계를 제대로 읽고 만드는 능력을 말한다. 통계 리터러시가 부족하면 왜곡된 통계를 활용한 사기에 넘어가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정직한 통계에 기반을 둔 정치와 정책이 더 좋은 사회와 국가를 만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계를 만들어 제공하는 사람들이나 통계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사람들 모두 통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를 지녀야 한다. 왜곡되고 부정직한 통계를 가려내고 통계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찾아내는 안목만이 우리 사회에서 프로크루테스를 퇴출시킬 수 있다.
이 책은 그런 목적으로 썼다. 이 책을 읽는 데는 통계학이나 수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 없다. 또한 의학이나 경제학 같은 특정 분야의 지식도 필요 없다. 그리고 숫자를 더하고 나눌 때 사용할 메모지와 필기도구, 계산기도 필요 없다. 어느 정도의 상식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끝까지 읽을 의지만 있으면 된다. 혹시 이 책을 읽다가 과거 통계에 속았던 억울한 기억이 떠올랐을 때 그냥 웃어넘길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더욱 즐거운 독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간중간 표나 글상자를 곁들였다. 사례나 설명을 자세히 풀어쓰다 보니 길어질 때가 있었다. 한눈에 보고 이해를 돕도록 내용을 모으고 간추려서 표와 글상자에 넣었다. 통계가 낯설다면 1장부터 차근히 읽기를 권한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통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만약 통계가 익숙하다면 3장부터 읽어도 좋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초 통계 지식을 활용해서 객관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다. 사실 데이터 자체는 말이 없다. 데이터를 가다듬어 통계로 의미를 부여하고 소리치게 만드는 건 바로 사람이다. 통계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프로크루테스가 통계를 자기 입맛대로 재단하고 있다는 걸 상기해야 한다. 통계가 올바르게 사용되는 세상을 꿈꾸어 본다. 2023년 1월 송인찬, 최성호. 이 책은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장, 눈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통계 기본 사용법. 2장, 부분으로 전체 보기. 3장, 선거 여론조사 파헤치기. 4장, 코로나19에 맞서는 통계. 5장, 통계로 나라 경제 바로 알기입니다. 서문에서 그 저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통계학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이나 낯선 분들은 1장부터 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통계학을 잘 모르고 통계학에 전문적으로 통계학을 잘 아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1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눈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통계 기본 사용법. 가장 익숙한 통계, 평균의 함정. 평균, 일상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통계. 흔히 사람들은 통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교실에서 만난 수많은 데이터와 복잡한 수식을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 곳곳에서 통계와 함께한다. 아침에 비 올 확률을 찾아보거나 한 주의 평균 걸음수를 확인하는 순간 TV 오디션 프로그램 속 우승자를 예측하는 순간에도 평균과 퍼센티지 같은 통계가 녹아있다. 다만 너무나 자연스러워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통계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진다면 이런 익숙한 통계부터 읽는 연습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차츰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에서 느리고 잘려 왜곡된 통계를 찾아내는 안목을 가질 수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단순함이 궁극의 세련됨이라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평균은 인류가 발명한 가장 세련된 통계다. 실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통계이며 그만큼 가장 익숙한 통계이기도 하다. 평균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 통계를 알아가는 첫걸음이다. 평균은 그 자체가 완결성을 갖춘 통계다. 통계란 수많은 불규칙한 데이터를 하나의 숫자, 그래프 또는 표로 정리하고 가공한 정보다. 평균은 정보를 숫자 하나로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단순하게 만드는 마력을 지녔다. 잡다한 데이터를 단순화해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한다. 단순하지만 데이터를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반영한다. 보통은 그냥 평균이라고 부르는 개념을 통계학에서는 산술평균이라고 한다. 데이터를 모두 더한 값을 데이터의 수로 나누어 구한다. 이때 모든 데이터를 동일하게 취급해서 구한 평균을 단순평균이라고 한다. 반면에 중요성에 따라 데이터를 다르게 취급해서 구한 가중평균도 있다. 데이터를 다룰 때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원칙을 따른 게 가중평균이다. 중요한데 더 큰 가중치를 두어서 평균을 구한다. 신인 가수를 뽑는 TV 오디션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 단순 평균과 가중 평균의 차이를 살펴보자. 심사위원은 5명이고 컨테스트 결승에 오른 최종 후보는 2명. 평균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이 대상을 받는다고 하자. 심사위원은 0점부터 10점까지의 점수를 줄 수 있다. 1번 후보가 A, B, C, D, E 5명의 심사위원에게 각각 8점, 5점, 9점, 10점, 8점을 받았을 때 단순 산술 평균을 적용하면 평균 점수는 8점이다. 2번 후보는 10점, 8점, 5점, 6점, 6점을 얻었다면 평균 점수는 7점이다. 따라서 1번 후보가 대상이다. 하지만 특정 심사위원이 더 높은 비중을 갖는 경우도 있다. 심사위원의 대표성에 따라서 각각 다른 비중을 갖고 심사에 참가한다고 하자. A와 B는 더 권위를 갖는 심사위원으로 각자 35%의 비중이고 나머지 C, D, E는 각자 10%의 비중을 갖고 심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가중치를 적용한 1번 후보의 평균 점수는 7.25다. 반면에 2번 후보의 평균 점수는 8이 된다. 따라서 가중평균이 높은 2번 후보가 대상을 수상한다. 평균이 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나서 다른 대상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극단적인 아웃라이어가 존재할 때이다. 이때는 양 극단의 값을 제외하고 평균을 구해야 한다. 심사위원이 점수를 매기는 운동 경기에서는 양 극단을 제외하고 집계하는 게 통상적이다. 체조, 리듬 체조, 다이빙, 피겨스케이트, 싱크로나이징, 스위밍 등이 그렇다. 선수와 국적이 같거나 친분이 있는 심사위원이 과하게 높은 점수를 준다든지 반대로 경쟁 선수에게 지나치게 낮은 점수를 부여해서 순위에 영향을 주는 걸 막으려는 의도다. 이렇게 극단의 수치를 제외하고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을 절사평균이라 한다. 예컨대 10% 절사평균이라 하면 상위 10%와 하위 10% 값을 제외한 데이터의 평균값을 말한다. 스포츠 경기에서는 일반적으로 12명의 심판이 채점한 점수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을 계산한다. 데이터의 양극단에서 각각 한 개를 제외하므로 8.3%를 절사했다는 의미로 8.3% 절사평균이라고 한다. 앞에서 예로 사용한 오디션 점수로 절사평균을 계산해보자. 가장 낮은 점수 5와 가장 높은 점수 10을 제외하면 1번 후보의 20% 절사평균은 8.3이고 2번 후보의 20% 절사평균은 6.7이다. 고르게 점수를 받은 1번 후보가 대상을 받는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이 유력했던 김연아 선수가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에게 금메달을 뺏겼을 때 채점의 공정성이 크게 문제되었다. 당시 국제빙상연맹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으로 산정했다면서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절사평균을 적용해서 편파적인 점수를 제외해 공정한 결과라는 항변이었다. 하지만 당시 심판 8명 가운데 4명이 러시아와 친러시아 국가의 심판이었다.
최저 점수와 최고 점수 하나씩을 제외하더라도 불공정을 해소하기 어려웠다. 최근에는 경쟁 입사시험에서 일부 면접위원들이 특정 인에게는 만점을 주고 다른 유력한 경쟁자들에겐 0점을 준 불공정한 면접 채용 사례가 발각됐다. 미리 점지한 특정인을 합격시키려는 꼼수다. 만일 면접 점수를 절사평균으로 계산했다면 이런 불공정한 선발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절사평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 수가 많아야 한다. 만약 심사위원이 3명인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면 단 한 명의 심사위원 점수만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산술 평균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가장 흔한 잘못은 기하 평균을 사용해야 할 때 산술 평균을 사용하는 일이다. 재작년에 우리 기업 매출이 20% 증가하고 작년에 55% 증가했으니까 최근 2년간 우리 회사 매출은 평균 12.5% 증가했다고 말하면 평균을 잘못 사용한 것이다.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산술 평균이 아닌 기하 평균을 사용해야 한다. 기하 평균을 구한 증가율은 12.2%이다. 예를 들어 당신의 펀드 매니저가 작년에 주식 수익률이 50%였고 금년에는 마이너스 50%였으므로 2년 동안 평균 수익률은 0%입니다. 라고 하면 이 또한 당신을 속인 것이다. 올바른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3.4%다.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언급했으니까 조합 평균도 살펴보자. 조합 평균은 평소에 사용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학교 수업에서만 주로 다룬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평균 속도를 계산할 때다. 가령 한라산 백록담 등반을 하는데 오를 때는 시속 4km로 걸었고 같은 코스를 내려올 때는 시속 3km의 속도로 걸었다면 평균 속도는 얼마인가? 산술 평균이 3.5km가 아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속도가 다르고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속 3km로 걷는 시간이 4km로 걷는 시간보다 길다. 만일 한라산 등반에서 처음 4시간은 시속 4km로 걷고 후반 4시간은 시속 3km를 걸었다면 평균 속도는 산술 평균이 3.5km다. 하지만 같은 거리를 다른 속도로 걷는 경우에는 느린 속도로 걷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3.5km보다 느리다. 이 경우에는 조합 평균으로 평균 속도를 구해야 하며 그 값은 3.43km다. 평균의 평균이 빠지기 쉬운 함정. 한 가전회사가 동북아와 북미 가운데 한 지역에 신규로 생산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 어디가 더 적당할까? 한국, 일본, 중국의 동북아 시장과 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구성된 북미 시장의 수요 잠재력을 비교하면 된다. 그리고 두 지역의 수요 잠재력은 각 지역의 소득 수준을 알면 추정이 가능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은 24,000달러, 중국 8,000달러, 일본 3만 달러라고 하면 한중일 3국 단순 평균 소득은 2만 달러 수준이다. 북미 지역은 미국 32,000달러, 캐나다 26,000달러, 멕시코 1만 달러라고 하면 이들 3국의 단순 평균 소득은 2만 달러다. 이렇게 구한 단순 평균으로 동북아 3국과 북미 3국의 국민소득 수준이 같다고 할 수 있을까? 각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평균소득인데 단순 평균 방식으로 평균소득을 구한 게 잘못이다. 동북아 3국의 경우에 소득이 낮은 중국의 인구수는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훨씬 많지만 평균을 구할 때에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동북아 3국의 단순 평균 소득은 과대평가되었다. 반면에 북미 3국의 경우 소득이 높은 미국의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평균을 구했기 때문에 과소평가된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각국의 인구 규모를 감안한 가중평균 소득을 구해야 한다. 인구수를 고려한 가중평균 소득을 구해보자. 한국의 인구는 0.55억 명, 중국은 16억 명, 일본은 1.1억 명으로 계산하면 가중평균 소득은 9,983달러다. 반면에 북미 지역은 미국 3.3억 명, 캐나다 0.4억 명, 멕시코 1.3억 명이므로 평균 소득은 25,544달러다. 북미 3국의 가중평균 소득이 동북아 3국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 회사는 단순히 평균 소득이 아닌 가중평균 소득으로 수요 잠재력을 비교해야 한다. 그래야만 고가의 신제품 생산 공장이라면 북미 지역에 짓고 제2의 저가 구형 모델 생산 공장이라면 동북아에 짓는다는 식의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다. 평균이 보여주지 않는 차이와 위험. 어느 대학 졸업자 K씨는 두 개의 회사에 지원하고 입사 제안을 받았다. 두 회사의 연봉을 따져보고 최종 선택하기로 했다. A회사 전 직원의 평균 연봉은 3천만 원이고 B회사 전 직원의 평균 연봉은 4천만 원이므로 청년 K씨는 망설임 없이 B회사를 선택했다. 적절한 선택이었을까? 만일 K씨가 짧은 기간 일할 회사를 찾는다면 평균 연봉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초임이 중요하다. 초임이 높은 회사를 선택하는 면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이와 달리 평생 직장을 찾는다면 평균 연봉이 좋은 선택 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평균 연봉이 높은 B회사가 더 나은 선택이 된다. 사실 평균은 우리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 평균인, 평균 소득 등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평균만 보고 의사결정을 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 평균은 데이터의 특성을 어느 정도 잡아내지만 데이터를 단순화하다 보니 중요한 특성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정보를 간결하고 깔끔하게 함축한 통계인 평균 안에는 수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 무식하게 정보를 뭉뚱그려서 불량 통계를 제공할 위험도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위험한 점은 데이터 내의 다양성에 침묵한다는 사실이다. 데이터 사이의 차이점이 평균 못지않게 중요한 경우가 있다. 평균에만 매몰되면 소득의 불평등, 임금의 격차, 지역 간 불평등 등을 놓칠 위험성이 크다. 회사 선택을 고민 중인 청년 K씨의 사례를 좀 더 살펴보자. A회사와 B회사에는 직원이 각각 10명씩 재직한다. 그들의 연봉을 위에 있는 박스에 모두 담았다. A회사 직원의 연봉은 상대적으로 편차가 작다. 반면에 B회사의 연봉은 편차가 크다. B회사의 대부분 직원의 연봉은 A회사보다 낮지만 최고위 직원 단 한 사람의 임금만 예외적으로 높다. 이 때문에 B회사의 평균 연봉이 A회사보다 높게 나왔다. 상세한 정보를 알고 나면 어느 회사를 선택할까? 평균 연봉이 높은 B회사를 선뜻 선택하기 어렵다. 재직하는 동안 낮은 임금을 감수하다가 마지막에 최고직에 올라서 높은 연봉을 받을 기회를 갖고 살 것인가? 꾸준히 상대적으로 연봉이 올라가는 A회사를 선택하는 편이 더 안전할 것인가? 만일 B회사의 최고위직은 항상 소유주의 친인척이 차지해서 다른 사람은 갈 수 없는 자리라면 A회사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평균은 서로 다른 여러 정보를 모두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또 다른 예를 보자. 투자처를 고민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A펀드와 B펀드는 모두 5%의 기대 수익률을 제시한다. 그런데 A펀드는 주가지수가 3,000을 넘으면 100% 수익을 주지만 3,000에 미달하면 손실이 있다. 손실이 90%다. 반면에 B펀드는 주가지수가 목표치 3,000을 넘으면 10%, 그렇지 못하면 0%의 수익을 준다. 어느 펀드를 선택할 것인가? 주가지수가 3,000을 넘을 확률이 50%라고 하면 두 펀드 모두 기대 수익률은 5%다. 하지만 선택한 펀드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다. A펀드에 투자하면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쪽박을 찰 수도 있다. 반대로 B펀드에 투자하면 대박을 터뜨리지 못하지만 쪽박을 찰 염려는 없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평균 수익률 못지않게 수익률의 변동폭도 중요한 정보다. 변동폭을 통계학에서는 분산으로 나타낸다. 계산법을 알아보자. 각각의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편차라고 한다. 평균보다 작은 데이터의 편차는 마이너스 숫자가 되고 평균보다 큰 데이터의 편차는 플러스 숫자가 된다. 이런 편차들을 모두 합하면 0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평균은 모든 데이터와의 편차의 합이 0이 되도록 계산된 통계량이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편차들을 제곱해서 모두 합한 다음에 데이터의 개수를 나눈 평균값으로 변동폭을 측정한다. 이 통계치를 분산이라 한다. 이러한 분산에 제곱근 값을 구하면 표준 편차가 된다. 보통 평균 수익률이 같으면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작은 쪽이 바람직하다.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작다는 사실은 그만큼 투자가 안전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익률은 높으면서 안전한 투자처는 만나기 어렵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높은 대가를 얻을 수는 없다. 그래서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고위험 고수익 법칙이 나온다. 안전한 은행 예금 대신 주식 투자를 선택하면 높은 위험 부담을 지는 동시에 높은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물론 높은 수익을 얻는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다. 평균과 분산의 문제는 경제 성장 전략을 추진할 때도 면밀하게 살펴야 하는 지점이다. 국민소득에서 평균은 1인당 국민소득이고 분산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다.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평균에 몰입해서 이를 절대 목표로 삼는다면 의도했던 그렇지 않든 불평등한 분배가 눈 감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이런 예를 들어보자. A 국가와 B 국가는 1인당 국민소득이 같다. 그렇다면 두 나라 국민이 누리는 생활 수준은 비슷할까? A 국가는 대다수 국민이 비슷한 국민소득을 얻는 반면에 B 국가는 소수의 특권층의 소득이 집중되어 있다면 일반 국민의 생활 수준은 A 국가가 B 국가보다 나을 것이다. 성장 못지않게 불평등을 줄이는 일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과 소득분배 지표를 함께 살펴야 한다. 우리가 평균이라는 통계에만 매몰되지 말아야 할 이유다. 평균을 대신할 대표값. 평균이 데이터를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 대안은 무엇일까? 평균보다 더 좋은 대표성을 갖는 통계는 없을까? 앞서 든 예에서 극단적인 값이 존재할 때 평균은 데이터를 대표하기 어렵다고 했다. 소득이나 자산 통계가 그런 경우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기업 나이트 프랭크는 자산 보고서 2021에서 슈퍼리치를 3천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정의했다. 2020년 기준으로 미국에는 18만 명, 중국은 7만 명, 독일은 2만 8천 명, 한국은 7,400명 정도라고 한다.
슈퍼리치가 포함되어 있는 1인당 평균 소득으로는 한 나라의 국민의 소득이나 재산을 대표하기 어렵다.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통계가 중앙값이다. 슈퍼리치를 포함하는 소득이나 자산의 대표값은 평균보다 중앙값이 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중앙값은 모든 데이터를 크기 순서로 나열했을 때 맨 중앙에 위치하는 값이다. 중앙값은 평균과 달리 극단적인 값에 민감하지 않다는 게 큰 장점이다. 중앙값은 데이터를 딱 절반으로 나누는 값이다. 데이터의 반은 중앙값보다 크고 나머지 절반은 중앙값보다 작다. 소득에 있어서는 중앙값이 되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국민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면서 특히 초고소득층은 소수고 저소득층은 다수인 상황이 되면서 평균 소득에 비해 중위소득이 작고 그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평균 소득이 증가하는데 중위소득은 감소하는 현상도 벌어진다. 데이터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칠 때는 평균값보다 중간값이 더 적절한 대표값이다. 2021년 우리나라 4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709만 원이었다. 그런데 중위소득은 이보다 훨씬 적은 488만 원이었다. 정부는 매년 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이는 가구 구성 인원을 감안해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등과 같이 가구별 인원을 기준으로 발표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각종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 40% 이하면 의료급여, 45% 이하면 주거급여, 50%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는다. 데이터를 대표하는 또 다른 통계는 최빈값이다. 데이터에서 빈도를 가장 높은 값으로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나타낸다. 가령 한국의 셀러리맨을 기술한다고 가정해보자. 자녀 한 명을 둔 기혼의 남성으로 20평대 서울 근교 아파트에서 전세를 산다. 출퇴근은 버스나 전철로 1시간 이상 소요된다.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발탁한 인사의 특징으로 서울 출신 60대 남자가 많아 서육남이라고 줄여 부르는 보도가 있었다. 이 역시 최빈값의 사례다. 부득이하게 최빈값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숫자가 아닌 데이터는 평균값이나 중앙값을 구할 수 없다. 이때는 최빈값이 데이터를 대표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50명의 부서 직원에게 물어보고 회식 날짜를 잡는 경우다. 월요일 3명, 화요일 10명, 수요일 6명, 목요일 23명, 금요일 8명. 각각 선택했다면 목요일이 최빈값이다. 최빈값의 또 다른 사례를 보자. 프로야구 선수를 꿈꾸는 아들을 둔 학부모에게 프로야구 선수가 되면 연봉이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대답은 3가지다. 첫째는 모든 프로야구 선수의 연봉을 합해서 선수 수로 나눈 평균 연봉을 말할 수 있다. 둘째는 프로 선수들의 연봉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 중앙값을 말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질문의 의도는 대부분의 프로야구 선수가 받는 연봉이 얼마인지를 묻는 것이므로 가장 많은 선수들이 받는 연봉을 제시하면 된다. 최빈값을 제시하는 것이 3번째로 가능한 답이다. 일부 특급 선수들은 억대 연봉을 받지만 신인을 포함한 프로야구 선수들의 25% 정도는 최저 연봉인 3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수의 고액 연봉을 포함해 계산한 평균 연봉보다는 선수들의 25%가 받는 최빈값이 프로야구 지망생에게는 더 적절한 대표값이다.
미국 프로야구에서는 연봉 협상을 둘러싼 선수들의 파업으로 1994년 월드시리즈가 취소되었다. 구단 측에서는 평균 연봉이 120만 달러인 선수들의 연봉 인상을 요구한다면서 선수들을 비판했고, 여론도 선수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결국 연봉은 동결되었다. 그런데 대다수 선수들의 연봉이 최빈값은 30만 달러였고 중앙값은 40만 달러에 불과했다. 선수 노조 입장에서 대다수 선수들은 30만 달러를 받는다 라고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쳤다면 임금 인상을 관철시킬 수도 있었다. 이렇게 사람들은 여러 대표가 가운데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개념을 선택해서 쓸 때가 많다. 퍼센테이지의 마술. 퍼센테이지가 알려주는 정보. 많은 사람들이 통계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평균만큼이나 흔하게 접하는 통계가 있다. 바로 퍼센티지다. 퍼센트 또는 프로라고 한다. 우리말로는 백분율이다. 전체를 100으로 볼 때 그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낸다. 기호는 퍼센트다. 앞서 살펴본 평균은 집단의 대표성을 절대값으로 표시하는 통계다. 반면에 퍼센티지는 집단의 특성을 상대적인 비율로 표시하는 통계다. 2020년 경기도의 인구는 2019년과 비교해 18만 7천 명이 증가했고 세종시의 인구는 1만 5천 명 증가했다. 경기도 인구 증가는 세종시의 12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렇다면 인구 증가 규모가 경기도가 세종시보다 주택이나 교통에 더 심각한 압력이 생길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인구 증가 규모만으로는 결론 지을 수 없다. 2020년 인구를 비교하면 경기도는 1324만 7천 명, 세종시는 35만 6천 명으로 차이가 크다. 그런데 증가율을 계산해보면 경기도의 인구 증가율은 1.4%고 세종시의 인구 증가율은 4.4%이다. 따라서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과 교통 압력은 세종시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A 학교에는 영어 모의고사에서 80점 이상 받은 학생이 240명이고 B 학교에서는 120명이다. 이 결과로 볼 때 A 학교 학생들이 B 학교 학생들보다 영어 모의고사 성적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을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A 학교와 B 학교 학생 수가 모두 800명이라면 A 학교가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A 학교 학생 수가 1000명이고 B 학교 학생 수가 240명이라면 결론이 달라진다. A 학교에서는 24%가 80점 이상을 받는데 반해서 B 학교에서는 50%가 80점 이상을 받았다. B 학교가 더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결과로 해석된다. 이런 경우에 80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학생을 퍼센티지로 표시하면 두 학교의 성적을 비교하는 데 용이하다. 이처럼 퍼센티지는 서로 다른 구성 요소의 상대적 크기라든지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표시하기에 적합하다. 예를 들면 물가 상승률, 인구 증가율, 매출 증가율, 실업률, 수익률 등은 퍼센테이지로 표시한다. 상대값이라는 특징이 퍼센티지의 강력한 힘이다. 절대값만으로는 알 수 없는 추가 정보까지 제공하기 때문이다. 가령 남녀공학인 학교가 있는데 남녀 학생의 구성을 알고 싶다고 하자. 전체 학생 가운데 남학생 비율이 40%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학생 비율은 60%라는 사실과 학교의 성별 구성까지 알 수 있다. 대신 남학생이 200명이라고 말하면 전체 학생 수를 알기 전에는 여학생의 수도 남녀 학생의 비율도 알 수 없다. 한편 올해
그 학교의 총 학생 수가 작년에 비해서 20% 증가했다고 하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작년과 올해 학생 규모를 알 수 있다. 작년 학생 수가 500명이었다면 올해 학생 수는 600명이다. 퍼센티지는 상대적인 크기 또는 상대적인 변화를 간결하게 표현하는 장점을 지닌다. 퍼센티지만이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확률을 언급할 때다. 주말에 비가 올 확률,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 확률, 한일전 축구에서 한국팀이 승리할 확률, 펀드 수익률이 5%를 넘을 확률 등이다. 이러한 확률은 미래를 예측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돕는다. 비가 올 확률이 5%라면 출근길에 귀찮게 우산을 가져가지 않는 편이 낫다. 하지만 비 올 확률이 80%라면 반드시 우산을 챙겨야 한다. 남태평양에서 부는 남동풍의 영향으로 한때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라는 일기예보보다 비 올 확률은 60%입니다. 라는 짤막한 멘트가 더 선명한 정보를 제공한다. 상황을 이해할 때 다른 대상과 비교하면서 보면 수월하다. 확률은 해당 사건을 모든 가능한 사건과 비교한다. 변화율이란 비교 시점과 현재 시점 사이의 차이를 나타낸다. 야구 선수의 경우 타자라면 타율이 선수의 실력을 증명한다. 야구 해설자는 타자의 키, 팔과 어깨의 힘, 반응 속도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3할 3푼 5리라고 하는 타율로 그 선수의 실력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다. 한 해 동안 경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경제 성장률 8.8%라는 통계가 경제 상황을 대변한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매출액 200% 성장이라는 통계는 투자자를 환호하게 만든다. 이렇게 퍼센티지는 유용한 정보를 하나의 숫자로 압축해 전달하는 힘이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책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통계를 볼 때 어떤 잘못된 통계나 그런 것들을 가릴 수 있는 안목을 설명해 주는 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 신문이나 그런 곳에서 통계들을 보는데 그럴 때 그냥 그 통계만은 눈으로 보는 통계만을 그냥 믿을 것이 아니라 이 통계가 어떤 계산법으로 적용이 돼서 통계가 나왔는지를 한 번쯤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런 사회적 현상들의 통계뿐만 아니라 그 회사 생활을 할 때 어떤 통계를 활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인지 그런 거를 또 생각을 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에게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 또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